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엔비디아도 6일 연속 상승하던 랠리를 멈추고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는데요. 그와 함께 반도체주들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A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잭슨 홀 미팅으로 시선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확실시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가 다시금 또 출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크게 좀 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시장에 좀 확산된 모습입니다. 자, 간반 미증시 지수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15% 하락한 4834.97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 하락한 약보합으로 5597.12포인트에 나스닥 지수 역시 0.33% 하락하면서 17,186.9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반등을 좀 뒤로 하고 오늘 시작이 다소 약했는데요. 현재는 혼조 양상 보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잭슨 홀 미팅의 불안감 때문일까요? 양시장 모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 0.09% 상승하며 2,6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낙폭이 좀 더 강합니다. 1.07% 하락하며 779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 시점 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진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특허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좀 상승폭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한양양의 그 랭라자가 승인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장중에 12% 급등까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세론이 좀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오늘 낙폭이 좀 강합니다. 장중 10%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인 흐름 분석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선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21일 이 시각 시황 상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는 상승 랠리를 종료하고 미국 3대 증시 모두 하락 소폭 마감했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국내 자세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13% 상승한 2,7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77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에서 362억 원어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낙폭이 커진 탓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장중에 20만 원 선을 잠시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3% 하락한 19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소식에 현재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HLB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현재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유한양행에서 FDA 승인 소식이 있었죠. 반면 HLB가 유한양행보다 한 발자국 먼저 더 FDA 승인을 요청했지만 재도전 중이라는 소식에 현재 10% 넘게 하락한 8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혼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 시작했을 때,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하락세로 시작을 해서 아쉬운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코스피는 상승 전환해서 흘러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가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가 더 크게 상승해 나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정말 불기둥 쏘아 올려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이 빨간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좀 개별 종목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빨간불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요즘 정말 세 가지 높아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시나요, 연아 씨?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물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또 어떤 게 있었죠? 금리? 금리도. 네네. 근데 요즘 금리는 또 인하한다는 소식까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삼고 시대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시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삼고 시대에서 고환율은 좀 빼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1,4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다시금 1,330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내림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1,333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19일에는 23원 6전 급락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1,330원대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26일 1,339원을 기록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13일부터 이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거래일 동안 하락한 하락폭이요. 36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3구에서 고환율을 빼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고환율, 뭐 고물가여서 되게 부담이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위기까지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배경이 되겠는데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좀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좀 다소 안정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반등해 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아무래도 9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또 가능성이 높아지고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1월에도 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환율 역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흐름도 지속될 전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9월 금리 인하, 이어서 만약 11월까지도 인하를 하게 된다면 환율이 1,200원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난 블랙 먼데이 사태 때문인데요. 이 블랙 먼데이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다시금 투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동의 전쟁까지 좀 휴전 국면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원달러의 환율 하락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증시가 높아진다, 증시가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통념적이었는데요. 이런 공식, 그러니까 환율 하락은 수급 개선이다라는 공식의 유효성 여부를 이제는 좀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거든요. 원달러 하락,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연아앵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강달러에 좀 베팅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달러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를 보니까요.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기업과 또 내수 중심의 기업의 희비가 좀 엇갈리게 되겠습니다. 이 수입 물가를 낮춰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게 되면서 이 내수 중심의 기업들은 조금은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렇게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조금은 경쟁력이 약화가 되겠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수출이 좀 강한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 화장품 관련된 수출이 좀 강한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8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흐름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만 우리는 또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주, 금융주, 식품주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항공주는요, 환율 하락의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항공기의 임차 비용이나 항공유를 거래하게 될 때 결국에는 달러로 다 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환율이 하락하면서 좀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전장에서 항공주 중에서 진에어는 5.32% 오르면서 10,000원대에 마감을 했고요. 또 제주항공은 4.44%, 티웨이 항공도 3.62%, 대한항공 역시 2.6%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오수다에서도 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금융지주사들, 4대 금융지주사들 역시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이 4대 지주사들 모두 2에서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주도 좀 좋은 흐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수입가가 낮아지는 식품주들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수혜주가 될 예정인데요. 어제 CJ제일제당이 2.19% 상승하면서 35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사조산업도 3.1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은 현재 1.5%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리온도 어제 강했습니다. 1.74%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환율의 수혜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항공주는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한 이유로 이렇게 수요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서 환율 하락이 좀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계속해서 좀 투자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3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 지금 현재는 1334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환율 어떻게 흘러갈지 추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가 해봐야 할 이야기가요. 바로 요즘 금값이 왜 이렇게 비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금을 꼽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금값이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금값이 진짜 와 금값 너무 비싸라는 말을 그냥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이제 찐 금값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국제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서게 된 건데요.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첫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우와. 하면요 13억 3천만 원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이 대표적인 자산이기도 했고 또 금값은 또 안전자산인 달러와 가치랑 좀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금값은 올라가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중동 지역에서 또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음 달에 미국 FOMC 그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쏠리면서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는 여러 은행에서 금 가격이 여전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좀 했는데요. 우선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를 내지 않는 금에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 가치의 상승은요, 다른 귀금속 재료들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이 은과 팔라듐의 선물 가격이 6.25%, 1.2% 각각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금과 다르게 내리고 있는 원자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유인데요. 원유 가격은 연일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원유와 함께 대표적인 원자재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 금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이 9월 WTI는 전거래일보다 2.28달러 급락하면서 배럴당 74.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고가였던 금액이요. 지난 3월 31일에 있었는데 86.91달러였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죠. 14.42%나 빠지게 된 건데요. 어제죠. 20일 오후에도 전날보다 소폭 빠지면서 73달러 초반에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가는 또 달러로 거래가 되는 만큼 이렇게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달러가 우리 앞서 수다 주제 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도 7월부터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요. 최근 이 원유 가격은 달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그러네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좀 이례적인 상황은요. 최근 원유값 변동에 또 달러 가치보다 실제 수급 상황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데요. 지난 14일에는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상업용 원유 재고를 보니까요. 전주 대비해서 135배럴 증가했다고 합니다. 135만 배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추가로 최근 제조업 경기가 또 위축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가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에는 좀 불리하지만 국제 정세에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동 갈등의 해소죠. 중동의 전쟁이 좀 이제는 휴전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을 좀 부추겼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휴전과 인질 석방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좀 긍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유가가 하루 만에 2.97%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에겐 좋은 일이죠. 유가 하락은 좀 아쉽습니다만 이 전쟁이 좀 종식되어 가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참 좋은 흐름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 원유값이 다시금 좀 변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발표된 이 PPI나 CPI의 지수가 좀 둔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력이 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전망도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원유 소비 다시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값 상승으로 금괴 한 개가 100만 달러를 넘었다라는 어마무시한 소식과 함께 그와 반대로 원유값은 약세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난립니다. 네. 지금 뭐 다시금 거리두기를 해야 하냐 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요, 다시금 좀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병이죠.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또 시장에서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 제약 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 엠폭스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주가 과열 양상이 나타났는지 오늘은 좀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엠폭스 관련해서 올해 아프리카에서는 18,7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나타났고요. 또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또한 또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이었던 그런 확산세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진매트릭스와 또 우정바이오, 믿고 바이오메드가 있었는데요. 먼저 진매트릭스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건데요. 이 40분 만에 진매트릭스는요, 40분 만에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또 다른 포진 바이러스인 천연두, 또 수두, 우두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14일부터 어제까지 진매트릭스는요,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8월에만 정말 100% 넘는 폭등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오늘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제도는요, 주가가 5일간에 75% 또는 또 20일간에 150% 급등하는 경우에 이 거래소가 지정해서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투자 거래가 정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엠폭스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엠폭스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경영권 매각 소식 때문에 장중에 18% 하락하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5.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은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천연두를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 중인 미국 키메릭스의 핵심 중간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엠폭스 관련주로 묶이게 됐는데 이거래일 전에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10% 이상 하락하면서 그 상승분 모두 반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로나19 관련 기업인 우정기업 역시도 강한 흐름 이어졌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달성을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었거든요. 정말 차트를 보니까 뭐 빨간 기둥이 네.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상한가를 3일 연속 달성을 했었는데 병원 내 미생물 멸균 및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감염 관리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히게 됐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코로나 입원 환자가 전월 대비해서 약 9배 증가한 86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코로나와 엠폭스의 확산세가 무서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들썩이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좀 변동성이 짙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변동성 심했습니다. 시젠, 우리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시젠 역시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오늘의 흐름에 좀 같이 이어져 가는 걸까요? 9.7% 하락하면서 현재 29,5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시약 개발과 또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서 엠폭스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역시나 좀 테마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단기간 급등하면서 다시 급락하는 이런 투자 과열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투자 판단에 계속해서 신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감염병 관련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주제로 분류되기만 하는 테마주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최고점 대비해서 70에서 90% 빠진 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 판단에 계속해서 신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연일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지고 있는 코로나19 엠폭스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다하는 동안 벌써 3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 전 살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롯데이노베이트입니다. 롯데이노베이트가 중국 업체와 협력해서 주차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실행화 방안을 주문했는데요. 롯데이노베이트는 중국의 한 로봇 기업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이 업체가 EU 통합규격 인증마크를 이미 확보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 KC마크 획득 등 빠른 도입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이르면 연내 실증 사업을 목표로 주차 로봇 사업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이노베이트 현재 전일 대비 4.13% 상승한 2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위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에 지금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요즘 건설주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장문준, 강민창 KB증권 연구원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도급 및 정비 사업에 집중하는 일반 종합건설사와 다르게 자체 사업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IM증권 배세호 연구원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3%나 끌어올렸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7.22% 상승한 2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위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에머리지입니다. 미국의 해리슨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대마 관련주들이 덕분에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경합주로 분류되는 등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마 관련주인 에머리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마 관련주인 파일약품, 오성 첨단 소재 등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머리지의 경우 오늘 전일 대비 10.57% 상승한 2,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죠. 유한양행의 폐암약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항암제가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렉나자의 가치를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 항암 신약의 FDA 허가로 국내 신약 개발 역사상 기념비적이며 상승 여력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한양행은 개장 직후 10만 9,700원까지 치솟았었는데 현재 오름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0.32% 상승한 9만 4,3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을 유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화제를 많이 모았던 TDS팜입니다. 오늘 코스닥 최초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TDS팜은 2002년 설립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파스인 카타플라스마, 반창고인 플라스타 등이 있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13,000원을 상회한 27,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급등세를 기록 중인데요.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331.2대 2를 기록하며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13,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TDS팜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치러진 공모주 청약에서는 1,608.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증거금은 2조 6,10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장중 따상에 성공하면서 전일 대비 300% 상승한 52,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장이 마감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마감 시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 보였네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 3대 지수 6거래일 만에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상승 랠리가 조금 부담이 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듯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도 이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 마감 가까이 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0.17% 상승한 2,701.1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만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0.96% 상승한 0.96% 하락한 779.8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해줘서 다행스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홀로 매수한 모습입니다. 개인 98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282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304억 원 매수해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 홀로 3,686억 원 매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 했는데요. 기관 195억 원, 외국인 3,434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HLB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함께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다가오는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까지 앞으로 다가오는 큰 이벤트들 함께 저희 방송과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2,700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은 아쉽지만 내일은 힘내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까지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은 수요일 이슈 경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이 1온스당 2,510.35달러로 0.3% 상승을 했고 한때는 2,531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상품 책임자인 아카시 도시는요, 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금값이 연내 2,600달러에서 내년 중반에는 3,00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국제 금값이 정말 사상 최고치를 올라서고 있습니다.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요, 금괴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한 개에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정말 큰 금액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 국제 금값이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에 지난달 말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금값, 국제 금값 전망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요점은 금값은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값은 오르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게 1994년인데 대학을 졸업할 때 선배가 앞으로 월급 받으면 매달 금을 한도씩 모으는 것도 좋다. 그 당시에 금 한 돈이 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 한 돈이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올랐다.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고 한국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3배 올랐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한 11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부동산하고 비슷한 추세로 한 1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197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평균 통계를 내봤을 때 금은 매달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국의 달러를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기준금리 5.5%만큼 이자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은행에 예금하면 기준금리 3.5% 이자를 줍니다. 근데 미국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는 매년 1%씩 인하하게 됩니다. 금년 말에 5.5% 미국 기준금리가 4.6까지 내리고 내년에는 3.6, 2026년에 2.6, 앞으로 2027년에는 1%까지 기준금리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달러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익이라는 거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원화 가치가 아주 휴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우량한 기업들도 다 휴지가 되는 건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다. 지금 앞으로 금값은 계속 오른다고 볼 수가 있고 내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금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특히 중동은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많은 제품이 황금색입니다. 그 정도로 뭐 이집트나 중동이나 많은 나라가 금을 선호하는 것이고 1970년도에는 미국에서 태환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면 동일한 양의 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달러와 금이 동일시 됐는데 미국에서도 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태환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금과 달러가 동일한 가격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동일하게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금 부족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일부를 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대부분의 한 95% 차지하지만 이렇게 금도 외환 보유고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석유를 사올 때 석유를 사올 달러가 없을 때 우리 국가가 파산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동은 만약에 달러를 안 주면 금으로도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금모기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집에 있는 많은 금을 모아서 이제 국가에 기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돌려받았었죠. 이와 같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자산이다. 금은 90% 확률로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좀 첨부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죠? 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금이 한 4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금 한 돈이 정확하게는 3.75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돌잔치 할 때는 무조건 금을 선물하는 네. 게 전통이었는데 한 돈에 45만 원, 50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돌잔치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돌잔치 할 때 1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한 10만 원 정도를 내가 한 1g입니다. 1g 반지. 1g 반지를 요즘은 돌잔치에 선물한다. 이렇게 그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금이 90% 이상 계속 연일 상승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 달러보다는 금이 낫다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금값과는 다르게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동 공급 우려가 좀 완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약세 또한 또 이렇게 연료 수요에 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가 1% 하락을 하면서 2주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전날도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10배씩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마이너스 2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를 사가지 않으면 송유관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간다. 그러면 송유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운반비를 대줬습니다. 배럴당 20달러, 마이너스 20달러입니다. 금을 우리가 석유를 사가면 20달러씩 대줄 테니까 제발 우리 석유를 좀 사가 달라. 이렇게 금이 아니고 원유는 10배씩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10%, 7%까지 갔다가 현재 5%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공장의 30%가 중국에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지고 3개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공장을 돌려야만 원유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100% 원유를 수입합니다. 중국은 일부 자체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중동 사태가 조기에 마감이 된다 그러면 원유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유가의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더 큰 것은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는 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7%를 넘어섰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대학생들 창업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었다가 본인이 30년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중국은 지금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95%로 급감을 했고 외국인 투자도 90%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석유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동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겠지만 한국은 전체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정부가 절대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중국에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유가 역시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유가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금은 치솟고 있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부동산, 집값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좀 잡기 위해서 이번에 8월 8일이죠.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내놓았는데요. 자, 이러한 대책들과 여러 규제 완화들,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아파트값 상승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혀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88 부동산 대책과 같은 대책들이 앞으로 좀 우리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고 놀랐으면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10년간 계속 오릅니다.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10년간 90%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0대 5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5,200만 명이고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바로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66%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빌라에 한 25%, 또 오피스텔에 한 10% 정도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공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파트는 평지에만 아파트를 짓는데도 5년 걸립니다. 아파트는 한 층 올릴 때마다 시멘트가 굳어버리는 양생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 양생이라는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난로를 피우거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던 이유가 이 양생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시멘트가 굳어버린 이후에 다시 한 층 한 층 올려야 되는 것이다. 최근에 순살 아파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를 빨리 짓고 이렇게 불가능하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장관이 내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굽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0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는 짓는데 5년, 재건축 엄마 아파트 제가 보니까 한 15년 정도 뒤에 입주할 겁니다.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철거를 하는데 많은 입주민들 한 5천 세대가 본인이 이사 가야 될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이사를 간 집을 찾는데도 한 몇 년 정도 걸린다. 요점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의 공급 탄력성이 가장 낮은 제품이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일반 공산품, 자동차, 노트북, 스마트폰, 밤새워 공장을 가동하면 금방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나 특히 아파트 경우는 공급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일반 빌라는 6개월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고 자산 가치가 우수한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올해 한 3만 명 정도 입주하지만 내후년에는 70% 급감합니다. 약 한 7천 가구밖에 입주할 집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공급을 허락하고 건축을 시작해야만 5년 뒤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허락을 안 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특수한 제품으로서 아무리 공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모든 정책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되지만 아파트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88 부동산 대책 앞으로 좀 시행되는 전망을 또 그리고 흐름을 좀 우리가 계속 봐야 하겠지만 교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수요와 공급,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여러 노력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금값, 원유값, 그리고 집값까지 세 개의 값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슈경제의 김대종 교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짧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701.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700선에 안착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779.8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좀 수급이 들어와 주었는데요. 그 물량이 좀 많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들어오길 바라보겠고요. 코스닥 지수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물량들 담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그 물량들이 개인이 담아낸 물량들을 넘어서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쉬운 흐름이 오늘 조금 이어지기는 했지만요. 내일은 또 더욱더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